최근 비정부 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살고 있는 아동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삶의 질의 현 주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 리포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비정부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이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 환경, 그리고 바람직한 인성 등 8가지 지수를 토대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아동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조사네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먼저 이번 연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고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 2,50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8개 영역, 그리고 43개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동 삶의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1등, 광주가 4위, 전남이 14위. 우리 지역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광주는 이제 전남의 경우는 13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10년간 좀 수치의 변화가 없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10년 동안 순위가 변함이 없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근접한 광주와의 큰 격차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0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것도 주목할 점인데요. 광주는 10년 전에는 12위였지만 8단계나 상승을 해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는 1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도시 그리고 농촌의 삶의 질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즉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을 설문조사했는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건강, 주관적인 행복감, 아동의 관계, 이거는 뭘까요? 아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지리적인 관계, 그리고 아이의 어떤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해서 좀 아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질적 상황, 네. 또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 환경, 바람직한 인성, 이렇게 8가지 지수를 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남의 경우는 점수가 좀 낮은데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좀 못 받았을까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남의 경우는 주거 환경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요. 주관적 행복감, 위험과 안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그리고 교육 환경, 문화 시설 등의 차이가 아동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 그리고 놀이공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라는 게 저의 주요한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라든지 녹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동 청소년들의 삶을 그렇게 크게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자신들이 여가를 보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을 더 잘 설명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만나보는 아동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어보는 사람도 주변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좀 씁쓸한데요.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 자체도 안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이제 출생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네. 아이 낳는 비율이 떨어져서 지금 0.7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물론 숫자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커나갈 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얼만큼 행복하게 잘 크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저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잘 가르쳐주면 되지, 잘 케어해주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군요. 아동의 네. 성장, 발달에 있어서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유민상 연구원의 말처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점입니다. 아동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것이죠. 네. 사실 아동의 삶에서 지역사회는 가정과 학교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의 놀이공간 하면 놀이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놀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일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공간, 또 많은 것을 상상하고 회복할 수 있는 쉬운 공간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모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차원적으로 제공되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놀러 가자 그러면은 그냥 집 앞에서 놀이터 가서 고무줄 놀이하고 뭐 공개 놀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공간이 많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논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체험을 하러 가고 체험비도 꼭 지불을 해야만 하는 그게 이제 놀이 문화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네. 놀이 자체도 공부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지역 간에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이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좀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요.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에 그런 한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다만 성공적인 사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공돌봄 모범 사례인 서울 중구형 초등 돌봄이 있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 지자체와 학교가 역할을 분담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돌보는 정책이었는데요. 아동과 그리고 부모들도 굉장히 만족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교의 학교의 분담이거나 또는 부모의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전국 최초로 한 것은 지자체와 학교가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체, 한 개인이 담당할 수 없다 보니까 항상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좀 범차원적으로 좀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각자가 아니고 통합을 했다. 네. 예,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아동의 권리가 왜 중요하고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관련 내용을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의 권리 뭘 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네, 일단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이 삶의 영역이라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을 둘러싼 환경, 그다음에 한 개인에게 중요한 어떤 주변 것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건데요. 네. 결국은 아동 청소년 삶의 질이라는 게 현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역량을 개발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의 그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아동의 삶의 질이 중요한 거겠습니다. 네.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네,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아동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성인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뭐 환경, 삶의 영역,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 학교, 지역사회 이런 생태학적 환경도 의미하고요. 그 아동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아야 할 어떤 교육적인 혜택, 그다음에 자유, 권리, 그다음에 관계, 이 속에서 누려야 할, 그다음에 발달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삶의 질하고 아동의 권리하고 뭐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는 아이가 살기 좋은 지역이 1위가 부산이고 이제 전남이 14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뭐 이 수치가 얼마나 중요할까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역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수치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점수, 숫자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 지수라는 걸 발표해 왔었고요. 네. 2023년에 아동권리 지수가 4년차 연구 결과 가장 높게는 나왔는데요. 문제는 갈수록 지역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최하위권을
최하위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총 인구에서 아동 인구의 어떤 비율 그런 면에 있어서 전남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 전남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그 환경에 대한 투자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이렇게 지표가 낮은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결국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인 대비 아동의 비율과 삶의 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율이 좀 낮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환경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게 좀 궁금해서요. 네, 결국은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되는가 아니면 그 예산이 얼마만큼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아동권리 지수라는 게 참여권, 보호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역 간 아동권리 지수 격차가 증가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아동권리 수준 향상도가 중요하고요. 또 지역 간 균형 및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거일 테고요.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한다라던가 또 특히 20년, 21년도에 팬데믹 이후에 아동 발달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반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동의 권리 교육이라던가 공동체 교육 등 활성화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하고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라면은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의 인구 비율이라던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투표권 있는 성인이라던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은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은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13세라고 하면 어려 보이는데 7년만 지나면 또 그 어린이가 어른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또 드는 생각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뭐가 있지라고 해봤더니 떠올려지는 게 학원밖에 없네요. 저는. 너무 슬픈 현실이긴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를 총괄 보고하고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봄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네. 정부 정책의 욕구에 대응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사회 정책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하는 건데요. 어떤 게 결국은 있을까요? 지표 체계를 구축 보고하고 생애 전반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초기 청소년들의 삶의 어떤 질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이라던가 학습 역량, 여가 활동 참여, 안전, 행동, 관계, 물질적 상황 및 주거 환경, 주관적 웰빙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건강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동 청소년이 태아 시기에서부터 출산되고 양육하기까지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영역이고요. 네. 두 번째 학습 역량 영역은 아동 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르면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인지, 또 세 번째는 요즘 청소년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가활동 참여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청소년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고 또 원하는 여러 동아리라던가 아니면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안전 행동 영역인데요. 네.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지, 또 다섯째 관계 영역은요. 아동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 동네 등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거 환경, 그다음에 공간 환경,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겁니다. 네. 또 여섯째는 물질적 상황 및 주거 환경이고요. 아동 청소년이 물질적인 재활을 누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안에서 주거를 보장받고 있는지,
마지막 주관적 웰빙은 아동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이들의 현재의 삶이 미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미래 성공, 미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투표권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인구 비율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환기하고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학생이 돼가지고요. 교수님께 강의를 1시간 아주 잘 들은 느낌이에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김경란 교수와 이야기 나눴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청소년 센터를 활용을 해서 동아리나 취미 활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직접 선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나가 놀자 하면 됐는데 이젠 그게 안 되니까요. 사실 요즘 놀이터만 가도 아이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도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을 들을 수 없는 공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예. 사실 요즘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꿈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꿈은 아직 없어요? 라고는 좀 우울한 답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특히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아동 삶의 질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뭔가를 또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도와주는 이런 법적 기반이 이제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상황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상황이던가요? 네, 안타깝게도 법적 기반은 현재 없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전한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없는데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아동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만 쭉 인식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됐던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1991년에 국제 합의인 유엔의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동복지법만 있고 아동을 그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권리 주체가 아니라 보호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서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벌써 그게 3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매번 정부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보호 대상, 권리 주체 이제 이 단어가 생각이 드는데 보호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극적인 보호하는 느낌, 이제 권리 주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 싶은데 범부처 간의 협력, 통합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아동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을 기반으로요.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동 참여적 정책 개발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동을 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이제 아동 들어올 수 없다. 출입 금지 시켜놓고 어른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거 맞습니다. 이제 반하는 거죠. 네, 아동 맞습니다. 환대한다는 거는 이제 아동들도 어디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분위기. 네. 사실 이렇게 아동을 환대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노키즈존일 텐데요. 이처럼 환대받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 장려는 허울조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중요하지만 아동이 좀 아동의 특성을 온전히 존중받으며 아동답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아동의 권리 보장. 네.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가정
근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사회와 국가까지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 같고 저출산, 저출생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아동의 삶의 질 또 개선점까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아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